몇 달 전 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국 시골 사진 한 장이 짧은 시간 안에 수십만 명의 좋아요를 받으며 전 세계 누리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다듬어진 고추 더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금발의 외국 여성,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검게 그을린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댓글엔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저 사람,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왜 저렇게 웃고 있는데 왜 나까지 울컥하지?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건 단지 문화 체험도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사진 속에 담기지 못한 이야기, 누군가는 놓쳤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이 되어버린 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낯선 땅에서 자신의 집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 남자는 왜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연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올해 33이고 현재는 베를린 시내의 한국문화교류 기관에서 기획 업무를 맡고 있어요.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건 중학교 시절 우연히 도서관에서 접한 한국 전통 울레 사진이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고요하고 절제된 표정 속에서 오히려 강한 정서가 느껴지던 그 장면은 제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됐죠. 그 뒤로 한국에 대해 꾸준히 공부했고 대학 전공도 동아시아 문화로 선택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건 사실 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근무 중이던 기관 내부 게시판에 한국농촌봉사체험단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평소라면 단순히 홍보용 포스터로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사진 속 마을 풍경이 이상하게 저를 오래 붙잡더군요. 사진 속엔 검은 흙길 위로 굽이굽이 이어진 논두렁,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고추를 다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도시와는 다른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기운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나도 저곳에 가면 무언가 진짜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원서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지는 강원도 산골 마을, 이름도 처음 듣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고 다시 버스로 갈아탄 뒤 험한 산길을 한참 달려야 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 말고도 다른 봉사단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저는 유일한 외국인이었죠. 말은 통하지만 왠지 마음까지는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작은 마을회관 앞이었고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닌 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핸드폰은 간신히 신호가 잡혔고 와이파이는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의 농촌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훨씬 더 낯설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이나 살아야 한다고? 처음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 마을회관 앞으로 나오니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주름진 손에 들려있던 건 연한 갈색의 머그컵이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멀리서 왔다며? 보리차 한 잔 마셔봐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경계도 없었고 번역기를 꺼낼 필요도 없이 전해지는 환영의 온도가 있었어요. 마실 때 입에 뭔가 걸쭉하게 남는 느낌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안에는 도시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조심스레 인사를 드리니 할머니는 쿡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말투가 꼭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네. 그렇게 제 한국 농촌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아침이면 회관 앞 작은 텃밭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서는 알람을 수십 번 맞춰도 못 일어나던 제가 이곳에서는 하늘의 색과 공기의 냄새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바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 그는 마을의 청년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고 언제나 검은색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말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과도 많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늘 누군가의 옆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누군가의 논두렁에서 또 어느 날엔 회관 마루를 고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날엔 혼자 장작을 패는 모습으로요. 특히 기억나는 건 봉사자 중 한 명이 무거운 쌀자루를 옮기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을 때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는데 정호 씨는 어디선가 조용히 다가와 그 무거운 쌀자루를 아무 말 없이 번쩍 들어올려 어르신 댁 마루 앞에 내려놓았어요. 와, 힘 되게 세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농사꾼이죠, 뭐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마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말은 없지만 손으로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 손에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변화의 결과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색깔과 의상이 신기하다는 이유로 한국 전통 문화를 좋아하게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K-드라마, K-영화, 그리고 K-음식은 유럽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사실 작년 겨울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거의 막혀 있을 때 넷플릭스를 통해 우리들의 블루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 게 큰 계기였어요. 드라마 속 풍경과 인물들의 감정선이 너무 진심으로 다가왔고 특히 우영우처럼 비주류로 취급받는 인물이 당당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던 정치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면서도 마음을 잡아 끌었어요. 그건 독일 사회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거든요. 도대체 정의란 게 뭘까? 그 이후 저는 한국의 콘텐츠를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소비하는 걸 넘어서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유튜브에서 한국 시골 브이로그를 보며 따라 김치를 담가보기도 했고 SNS로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기도 했어요. 하루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한 달간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브이로그를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어르신이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고 눈물을 흘리던 외국인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도 언젠가 그 정을 직접 마주하고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기관에서 올라온 봉사활동 공고는 마치 준비된 운명처럼 저에게 다가왔죠. 하지만 떠나기 전 사실 주변의 반응은 우려가 많았습니다. 한국 시골? 너무 불편할 텐데 차라리 서울로 워케이션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심지어는 독일 시민으로서 안전은 괜찮은 거야? 라는 걱정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불편함과 낯섦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을에 도착한 첫날의 공기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공기와는 전혀 다른 산속 깊은 곳에서 내려온 듯한 맑은 냄새, 그리고 소리조차도 조용하고 깨끗한 그 공간. 그곳엔 자동차 소음도 광고판도 붐비는 대중교통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먼 산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 낮은 돌담 아래에서 고양이가 졸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을회관 앞마루에서 마주한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한국은 네온사인이 빛나는 서울의 거리가 아니라 그 작은 마을의 느린 시간 안에 있었던 것이므려. 그리고 정호 씨라는 한 사람의 조용한 존재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호 씨와 처음 제대로 눈이 마주친 날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 조용하고 깊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산속 연못을 들여다보는 기분이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제 안을 꿰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앞에서 이상하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회관 앞에 나와 있던 정호 씨는 혼자 마을 전체를 돌며 어르신들의 우편함을 살피고 장작을 옮기고 논두렁을 둘러보는 일을 습관처럼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봉사단원은 하루 5-6시간만 일했지만 그는 하루 종일 마을의 기둥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와 함께 같은 어르신 댁 마당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움직이다가 빗자루를 부딪히는 바람에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급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쪽이 아니라 제가 먼저 부딪혔어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쪽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공손한 표현이지만 저에겐 너무 낯설고 어른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의 말투는 단정했고 조심스러웠으며 그 안에 타인을 배려하려는 뚜렷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을 단순히 조용한 마을 청년이 아니라 말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작지만 제겐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댁에서 고추를 말리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어 가벼운 일사병 증상이 온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고 어지럼증이 밀려오면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 순간 정호 씨가 제 어깨를 지그시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카타리나 씨, 여기 앉아요. 물 좀 가져올게요. 그는 뛰듯이 마을회관 쪽으로 달려갔고 곧 찬물 한 병과 젖은 수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리려 했지만 그는 말없이 수건을 제 이마에 얹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요. 여기선 다들 서로 챙기며 사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서울도 베를린도 제가 살아온 도시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었거든요. 서로 챙긴다는 건 누군가와 삶을 함께 살아낸다는 의미라는 걸 그 순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모두가 당황한 그 순간 정호 씨는 그분을 조심히 업고 말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가요. 그가 제게 했던 짧은 말 한마디. 그 말에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를 따라 뛰었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차로 20분. 조수석에서 그의 옆모습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단단한 턱선, 조심스레 운전대를 잡은 손,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 속에는 걱정,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어르신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정호 씨 항상 이렇게 혼자 다 감당하세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말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다 같이 사는 거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말은 없지만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사람. 그날 이후 저는 회관에 갈 때마다 정호 씨를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끝, 발걸음, 눈빛,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제 하루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이, 이 마을과의 인연이 내 삶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진심으로 다가오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의 대화 이후 저희 둘 사이엔 분명히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자주 마주쳤고 서로를 찾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습관처럼 회관으로 향했지만 왠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혹시 정호 씨가 오늘은 안 나왔을까? 그 생각에 회관 문을 열기도 전에 괜히 긴장했는데 평소처럼 회관 마당에서 호미나를 갈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풍경이 이제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은 작은 텃밭에서 고추 지주대를 세우는 일을 돕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따로 나갔고 저와 정호 씨, 그리고 마을 아주머니 한 분만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주머니가 식사 준비 때문에 먼저 자리를 비우셨고 텃밭에는 저희 둘만 남게 되었죠. 햇살이 점점 따가워졌고 저는 이마에 땀이 맺혀 손등으로 연신 닦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모자 안 가져왔어요? 오늘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자신의 모자를 벗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머리 어지러우면 안 돼요. 그는 햇볕 아래 그대로 앉은 채 일손을 멈추지 않았고 저는 한참이나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모자를 받아 썼습니다. 그 모자엔 흙냄새와 햇빛에 그을린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정호 씨만의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독일에도 이런 농촌이 있어요? 그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곳은 없어요. 여긴 정말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네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적으니까요. 여긴 누가 감기 걸려도 다 알아요. 우리는 그날 해에 질 무렵까지 텃밭에 앉아 함께 일했습니다.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작은 웃음, 흘러가는 바람, 서로의 손과 손 사이 스치는 감촉 속에서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스며드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설거지를 하던 중 정호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와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돼요? 그가 그렇게 묻자 저는 본능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일이 끝나면 잠깐 나들이 가요. 가까운 데인데 괜찮으면. 다음 날 그는 작은 트럭을 몰고 회관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탔지만 가는 길 내내 심장이 자꾸만 뛰었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마을에서 15분쯤 떨어진 산 중턱의 전망대였습니다. 여기서 이 마을 다 보여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작은 지붕들, 굽이진 논길,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회관도 보였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가끔 이 동네 사람들 다 떠날까 봐 무서울 때 있어요. 혼자 남겨질까 봐.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덜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처음으로 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단순한 봉사활동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봉사활동 마지막 주가 시작되자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갈수록 떨리는 공허함이 점점 더 커졌어요. 아침 햇살이 회관마루를 은은하게 감쌀 때마다 제 심장은 자꾸만 부탁이다, 멈춰달라고 속삭였습니다. 버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내가 진짜 떠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괴로워했어요. 어느 날 점심, 어르신들께서 고구마와 묵을 함께 구우며 웃고 떠드는 가운데 저는 입 안이 바싹해서 귓전이 울려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면 카타리나 씨 떠나신다며? 정호, 많이 섭섭해하겠다. 할머니의 말에 어르신들이 한바탕 웃었지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전대접을 바닥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옆자리에 정호 씨는 장작거미 옆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죠. 그는 대꾸하지 않고 한참을 불쌍하다는 듯 바라보다 무심하게 장작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그 장작이 불 속으로 던져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없어도 마음을 태우는 사람이구나. 봉사활동이 계속되면서
저는 자꾸만 정호 씨의 하루 일과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댁 문을 두드리고 장작을 나르고 논두렁을 돌보는 그의 뒷모습은 이 마을의 조용한 심장 같았죠.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제게는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공동 텃밭에 갔고 다른 단원들이 먼저 떠난 뒤에 둘만 덜 벌어진 흙을 골라야 했어요. 햇볕은 어느덧 내려쬐었고 저는 점점 숨이 찼습니다. 정호 씨는 흙먼지를 털며 조용히 말했어요. 물이라도 한 잔 마실래요? 그의 손에 들린 물병은 흙먼지로 약간 희뿌옇게 묻어 있었지만 그 물 한 모금이 말라버린 제 몸과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서로 챙기는 거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작은 친절, 그리고 그 친절이 스며드는 내 마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은 단순한 친절이나 의리였을까요? 어쩌면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곱씹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 고민이 답보 상태에서 몇 시간을 맴돌던 중 작지만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온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회관마루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죠. 그때 누군가 강아지가 마당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난스럽고 귀엽게 뛰어다니던 강아지는 마루 위로 올라가 제 옆에 턱을 괴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웃으며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그때 정호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강아지 유기견이에요. 마을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밤마다 저기 그늘에 두고 와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나무 그늘이 있었고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작은 강아지가 거기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혼자 두는 게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글쎄요. 저도 처음엔 마음이 아팠는데 이젠 알아요. 혼자라는 단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 말에 저는 놀라 둘러보았습니다. 마루 아래 강아지도 그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호 씨의 세상도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법. 그가 걸어온 조용한 길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제가 얻은 것들 역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마을잔치 음악을 들으며 함께 춤을 추던 그 기억. 비가 내릴 때 모두 함께 우산 아래 모여 장작을 고르고 웃으며 장마를 보내던 모습. 불편과 낯설음 속에서 피어난 정과 가족 같은 유대. 이제 곧 도시에 돌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쉽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이 떠난다는 의미인지도 모호했고 돌아간다는 말이 마음속 어떤 것들을 놓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봉사활동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회관 앞 평상에 부드럽게 들이울 때 저는 마지막 기운을 짜내듯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엔 수북이 쌓인 짐과 그 위로 정호 씨가 말없이 내려놓은 작은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도시락 상자 안에는 그의 글씨로 된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도시에서도 배고프지 않게 잘 챙겨 먹어요. 다음에 또 와요. 그 글귀를 보자 한동안 제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시간 되면 된장찌개 먹으러 또 와요. 그 한마디는 이곳에 제 삶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해줬고 이 관계가 단순한 감사나 친절을 넘어선 서로의 삶을 서로의 일부로 견고히 받아들였다는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컥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제 가슴 한가득 다시는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진심이 몰려왔습니다. 봉사 마지막 날 아침, 회관에는 일찍부터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렁거림이 많았고 평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기관 측에서 준비한 소박한 해단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사단 조끼를 벗어놓고
회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수없이 오르내린 계단, 흙먼지로 얼룩졌던 복도, 그리고 매일 아침 새소리와 함께 들려오던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카타리나 씨, 이거 가져가요. 저번에 잘 먹었잖아. 장독대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에게 손수 만든 깨씹 장아찌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보다 낫다니까. 이제 한국말도 술술 나오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숙이자 어르신들은 다정한 말들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마을은 단지 농촌 체험지가 아니라 제게는 두 번째 가족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짐을 정리하려던 찰나 정호 씨는 마당 끝에서 저를 부르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작은 주저함 끝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같이 걸어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마을 끝자락, 언덕 위로 올라가는 오솔길. 그 길은 마치 이 마을과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듯 조용했고 초여름 바람이 들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에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새벽에 혼자 걷기도 하고 눈 내리면 이 길 맨발로도 걸어요. 이상하죠? 차가운데 따뜻해요. 여긴. 그 말이 끝날 무렵 저도 모르게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호 씨, 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는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올 거면 그냥 올게요. 라고 말해줘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가 아니라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너무 벅차오르며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듯 말은 적지만 그 말 하나에 전부를 담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조용해졌고 마지막 날임을 아는 듯 별이 쏟아질 듯 맑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는 제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자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떠난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남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각자한테 남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너무나 정확히 제 마음을 꿰뚫었기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 남기고 가요? 제가 작게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이요. 그리고 기다림. 그 순간 저는 이 관계가 단순한 봉사활동 이상의 것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별은 오지만 끝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서로의 시간 속에 살아남을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그 밤 저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품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저는 이상한 공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베를린의 회색 건물이 서 있었고 거리엔 익숙한 말소리와 트램 소음이 흘러나왔지만 그 어디에도 마을 회관의 조용한 평상이나 새벽 공기처럼 맑은 된장찌개의 냄새는 없었습니다. 출근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일상 속 작은 순간마다 자꾸만 그 사람, 정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없이 건넸던 물병, 모자 하나 던져주며 내게 씌워주던 손길. 그리고 마지막 날, 그냥 올게요 라고 말해줘요 라는 그 말이 제 심장 깊은 곳에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으로 보낼 우편물을 포장하던 중 무심코 쓴 쪽지 한 장을 들고 멈춰 섰습니다. 종이 위엔 한글로 조심스럽게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올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는 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는 것이라는 걸. 그 사람의 삶 안에 나도 있었고 그 삶의 속도와 숨결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봉사단이 아닌 제 발로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다시 강원도의 산길을 달릴 때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나무와 논이 보이자
제 가슴은 너무 세게 뛰어 말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작은 고무신이 나란히 놓인 채 회관 마당이 펼쳐졌고 그 앞에 정호 씨가 그날처럼 모자를 쓰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별말 없이 제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마치 하루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르신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왔네. 이번엔 그냥 놀러 온 게 아닌가벼. 혼자 왔대. 통역도 없이. 그럼 이제 우리 사람이지 뭐. 어르신들의 말 속엔 이미 저를 딸 혹은 며느리처럼 받아들이는 온기가 담겨 있었고 저는 더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생활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김장을 할 땐 고춧가루를 얼굴에 묻히고 제사 상차림 때 순서를 헷갈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인사하고 계절의 흐름을 느끼고 나누는 법을. 어르신 중 한 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말은 서툴러도 마음은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칭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 씨와 저는 특별한 선언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없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참석한 작은 잔치가 열렸고 그날 저녁 저는 한복을 곱게 입고 마을 앞 정자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박수와 웃음소리 사이로 정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손에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을 아이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마을회관에서 시원한 막걸리 잔을 들고 어르신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가을이면 정호 씨와 함께 고추를 따며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합니다. 그의 하루는 변함없습니다. 새벽이면 논으로 향하고 낮이면 마을 일을 돕고 저녁이면 조용히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하지만 그 두 손이 내미는 따뜻한 국 한 그릇 덕분에 저는 매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국까지 가서 사랑을 찾았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에서 사랑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사랑할 수 있는 삶 자체를 안겨줬어요. 그리고 그 삶은 지금도 강원도의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계절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외국 여성과 한 한국 청년의 인연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깊게 강원도 산골 마을의 흙냄새와 된장찌개 향기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이었던 한국은 어느덧 그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말 없이 손을 내밀던 남자의 곁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건 언어도 문화도 국경도 아닌 마음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따뜻한 해외 감동 사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